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8월 29일이네요. 화요일이고요. 자, 오늘 국방론평 꼭지를 하나 골랐습니다. 거의 오늘인 것 같아요. 오늘 미국 국방부 차관이 하는 행사에서 2년 안에 수천 대의 제가 보기에는 서원 공격용, 우리말로 하자면 벌떼 공격용 무인기를 갖추겠다. 그 대상은 그 목적은 중국과의 어떤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시간에 새로운 전술을 도입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마침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연구개발 과제가 하고 서로 상당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연구 과제는 소개가 됐지만 연구 과제에 이런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흐릿했거든요. 그 점을 또 미국의 이번에 발표가 약간 보완해주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 군수 산업 내에서의 어떤 변화, 예전 같았으면 하지 않았을 시도다 이것이. 왜냐하면 수천 대의 무인기를 단기간 내에 개발하는데 물론 저렴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만큼 개발할 수 있어요. 그거는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미. 그렇지만 시행에 못 옮겼던 이유는 이것이 현재의 주류 방산업체, 레이션이나 뭐 보잉이나 또는 로키드 마틴이 아닌 다른 소수 업체한테 이것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좀 어려웠다.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그만큼 어떤 중국과의 격차가 좁혀지는 거, 또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한테 추월당하는 거, 군사적인 면에서 그것을 미군이 지난 수십 년간 보살펴왔던 주요 방산업체를 뛰어넘는 다른 출구를 찾는 이거는 크게 힘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선택을 또 하는구나. 그만큼 미국이 쉽지 않다 지금. 그렇지만 그런 또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은 또 남아 있다. 기득권한테 항상 눌려 있지는 않다. 이런 복합적인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좀 몇 가지에 대해서. 자, 먼저 기사를 제가 확인한 것은 The War Zone이라는 곳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제가 봤고요. 미 국방 차관이 언급한 것을 바탕으로 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쭉 나왔었죠, 최근부터. 이 프로그램명을 레플리케이터라고 지었어요. 이거는 뭐 복사품이다 이런 뜻인데 그만큼 저렴하게 배치한다. 이것이 저렴하다는 것 자체, 이 이름 자체가 여태까지 중후장대형 고가형 무기체계 위주로 돼 있던 또 그 위주로 해서 이익을 만들어 왔던 미국 주요 방산업체하고는 컨셉이 안 맞는 컨셉이에요. 지금 이게 제가 예전에 다룬 바도 있지만 미국이 10년, 20년 전에 무인기 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앞서갈 때 그것의 본격화를 막은 것이 이들 업체예요. 왜? 더 비싼 유인기를 더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추정이 확신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들의 행태를 봤을 때. 어쨌거나 이것의 핵심은 중국의 접근 거부 전략이죠. 장사정거리 대한 미사일들, 극초음속, 즉 어떻게 보면 극초음속도 있고 또 탄도탄형도 있죠. 그것을 미국이 이제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움직이는 물체를 탄도탄을 어떻게 맞춰 이랬는데 인정했죠. 네. 자, 그런 것에 대응을 하려고 했더니 장사정거리에서 상대방의 방공망을 돌파해서 그들을 먼저 제거를 해야지 중국 대륙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게 뭐 타이완 해협이든 뭐든지 간에.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게 지대공 방어망도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거의 러시아의 카피판이잖아요. 러시아의 대공 미사일은 세계적 수준을 인정받고 있어요. 자, 그 방공망을 뚫고 가까이 가서 그것을 요격할 수 있겠느냐? 자, 그만큼 탄탄한 방공망을 유인기로 돌파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게 대두된 것 같아요. 이때까지 묻어놨던 방산업계의 어떤 기득권 문제 때문에 기술 개발만 되어왔던 그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게 됐다. 너희들 좀 양보해라. 이거는 국가의 존망에 걸린 문제다. 그래서 벌떼 공격을 통해서 무인기로 몇 대 떨어져도 전혀 상관없다. 저게 미사일 숫자를 우리의 비행기 숫자로 압도할 만큼 많이 보내서 저걸 타격해서 무력화시킨다. 저게 접근 거부 전략을. 이게 핵심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작전까지 꽤 하게 됐다는 것은 그리고 기존의 주류 방산업체의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는 무시하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이 좀 급하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모성이고 저렴한 무인기를 수천 대 확보하겠다. 이름이 그것을 의미한다. 레플리케이트잖아요. 자, 그런 안목에서 봤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던 MQ-9 리퍼를 수년간 2년 만에 수천 대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까? 가격도 안 맞고. 그죠? 예. 그리고 타격력도 제한적이고. 지금 이것은 자폭 무인기인 것 같거든요. 소형이면서 그 자체가 폭탄인데 엔진이 달려 있는 거예요. AI로 조종하는 거죠. 뭐 스웜, 벌떼 공격이라는 게 다 AI가 관여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관할을 한다는 거죠. 물론 핵심 부분에서 사람이 있겠죠. 자, MQ-9 리퍼류가 아니라면 그럼 이런 거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훨씬 고가죠. 무인기긴 하지만 대형이죠. 이것은 미국이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6세대와 같이 활동할 그런 고급 무인기예요. 이거는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것을 2년 만에 갑자기 수천 대 생산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금전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이게 아니다 그래서요. 너무 크고. 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봐야 돼요. 뭐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영역의 무인기 영역, 무인기의 새로운 영역,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이번 발표를 보면서. 자, 이거는 금년 5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2024년에 공군 장관이 한 이야기예요. 그 6세대 전투기를 한 모델만 고르겠다. 뭐 2개 정도 후보에 올려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만 딱 잘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던 것이 계속 많은 문제를 초래했고 그렇게 한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미군의 전력을 키운다기보다는 한 방산업체에 물건을 몰아주기가 어려우니까 2개를 다 돌렸다. 결과적으로는 2개를 다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그게 LCS 프로그램 같은 거죠. 뭐 프리덤급, 뭐 인디펜던트급 같은 그런 경우였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제한된 여건으로 전력차를 제한된 이제 자원으로 중국과의 전력차를 이미 애들된 추월당한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직 여지가 있는 부분은 차이를 늘리고 우위를 빼앗긴 부분을 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최적의 방안으로 간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6세대 전투기도 그래서 이걸 이제 2030년까지 내겠다는 거고 거기에 제한된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F-35 도입을 자꾸 줄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F-35는 아직 완성형이 당연히 아니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기체고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로키드 마틴 입장에서는 그걸 해외에서 지금 많이 팔아가지고 그 차이를 메꾸려는 거죠. 예, 미국 내에서 일어난 손실을 그리고 여러 가지 연막 전술을 펴서 전 세계 대중들을 헷가닥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관련된 기사가 이거예요. 이것도 이제 금년 3월에 나온 기사인데, 자, 6세대 전투기는 200에서 250대 정도 확보할 예정이라고 대충 이야기가 나왔어요. 비싼 전투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공군 장관도. 그리고 그와 같이 활동할 6세대니까 당연히 무인기랑 같이 가는 거죠. 무인기도 한 1000대 정도 확보할 예정이다. 24년부터, 이제 내년부터 8조 원을 투입해서 한다. 자, 이건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국방 차관이 오늘 이야기한 2년 내에 수천 대의 무인기를 확보한다는 건 이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무인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걸 한번 찾아가 보겠다는 것이고, 마침 국내 연구 개발 과제에 이미 우리가 투자한 부분이 보여요.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이 보이는 거는 지금 CCA라고 미 공군 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6세대 전투기하고 같이 활동할 무인기로 보이죠. 네, 그래서 이것도 후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년부터 지금 뭐 8조 원 투자해서 1000대 정도 구축하겠다는 그 무인기 후보에 들어있다고 보셔야 돼요. 오늘 국방차관이 이야기한 2000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좀 전에 보여드린 사진과 오히려 비슷한 거는 우리도 작년에 이걸 공개했죠. 이거 UCAV, 이게 이제 KF-21 6세대형과 같이 날아다닐 수 있는 모델이죠. 우리는 이거 말고 전 1기형은 몇 년 전부터 노출이 됐었죠. 그거는 정찰과 침투에 유리하죠. 꼬리 날개가 사실은 레이더 반사파를 제일 많이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런 목적이고, 실제 KF-21과 주력으로서 활동을 같이 할 윙맨으로, 그래서 이것도 LW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로얄 윙맨이거든요. 이건 요거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거는 비행기 커요. 엔진도 4000마리 이상이 될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뭐 미국과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6세대용 기체예요. 예. 그럼 우리도 이거 말고 다른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부 과제를 봤을 때. 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자료들을 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땐 제 눈에는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2년에 걸쳐서 수천 대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다파 그림에 있는 그렘린 이거 같아요. 이건 회수형 무인기예요. 저기 C130 보이죠? 저 수송기에서 뿌려요 이거를. 뿌리고 공중에서 회수도 해요. 이렇게. 이게 컨셉 모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기술은 이미 성숙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요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요와 유사한 형이. 근데 제가 요걸 봤을 때 날개 형태를 봤을 때 거의 직선이기예요. 이렇게 몸통과 90도 정도 각도예요. 후퇴이기 아니고 직선이기거든요. 옆으로 90도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인 터보젯 엔진을 쓰고 터보젯을 써야지 사정거리가 길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날개 형상을 봤을 때 이게 초음속이 안 된다고 판단이 돼요. 이 모델로만 봤을 때. 그래서 소모성이다. 그럼 기존에 뭐 미사일용으로 갖고 있던 대한 미사일이나 이런 용으로 갖고 있던 일회용 터보젯 엔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렴한 거. 거기다가 그걸 비행기형으로 약간 바꾸고 앞에 탄두부를 넣고 그다음 AI가 전체적으로 서웜 공격, 벌떼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고 그럼 저게 방공망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수백 개씩 푼다. 그러면 저게 미사일을 다 소모할 때까지도 다 소모하더라도 다 격추되더라도 미사일 숫자만큼 아직도 남아있는 애들이 있어서 저게 핵심 목표물들을 타격한다. 이게 지금 서웜 공격의 핵심이고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러면 저렴하죠. 엔진도 기존에 있던 거니까 터보젯 엔진. 기존에 토마호크 같은 것도 몇천 킬로 가잖아요. 사정거리가. 그죠? 그리고 탄두도 한 500km까지 들어가요. 예. 거기다가 약간 스텔스성 가미하고 AI로 유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인공위성으로 가운데서 봐주고 방향을 잡아주고 목표까지 그리고 자기들끼리 AI를 통해서 전시 상황에 맞게 타격 목표를 재설정하고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술의 점프는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자,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게 2년 내에 수천 발을 배치할 수 있어요. 수천 대를. 예. 가격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예. 근데 우리가 했던 기술을 보면은 우리는 저 정도보다 더 높은 걸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물론 미국도 그 사이에 많은 부분들 개선이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요 중간 어디쯤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이런 서원 공격을 생각하는 이런 무인기를 생각하는 이유 목적이 명확해졌죠. 지금 소개드릴 예전에 제가 소개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과제 제안 요청서에 있는 내용은 그 목적이 없어요. 기술은 상당히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도 이 컨셉은 미국 쪽에서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보면은 처음부터 많이 달라요. 미국 거랑. 예, 오늘 그림으로 표시 드린 것보다는 뭐냐면 초음속을 바로 처음부터 명확하게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초음속. 우리는 음속을 넘는다는 거예요. 아까 미국의 그렘린은 이게 우리 꼭 타우루스 형태예요. 기울어지다도 살짝 기울어진 거. 전형적인 순항 미사일 형태거든요. 터보젯 기반의 아음속이죠. 대부분이 0.8, 0.9 요 정도죠. 근데 우리는 초음속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초음속. 그게 큰 차이예요. 이러면 저기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짧아지고 적에게 요격당할 가능성도 훨씬 적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액면상으로는 더 센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소형 무인기인데 얼마나 소형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소형 무인기인데 뭐가 소형이냐? 얼마만큼 작아야지 소형 무인기냐? 기존 무인기보다는 작다 정도로 이해가 돼요. 이것만 봐서는. 그 다음 마이크로 가스투빈 기관. 이게 핵심이에요. 즉 우리는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 현무3라고 순항 미사일이 있죠.
거기 있고 지금 타우루스도 국산화하고 있으니까 거기 또 있어요 또. 그리고 해성 미사일도 사거리 200km 이상 나오는 거기도 또 터보젯 엔진이 들어가요. 다 터보젯 엔진이에요. 우리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터보젯 엔진이 자 200km짜리 타우러스 500km짜리 뭐 현무 같은 거는 지금 뭐 1000, 2000 넘어간다. 예전 그런 보도가 나온 지가 이미 몇 년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그게 다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를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속도를 더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치명성을 더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총소로 간다. 이 소형 무인기도. 그러지만 값이 싸야 된다. 그걸 구현할 수 있는 게 뭐냐? 마이크로 가스 터빈이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미국도 이걸 추구하고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단기간 내에 한다는 걸 봤을 때, 그간 그들의 연구 과제가 나온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것은 아음속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줘요. 네. 자, 보면은 이제 26년까지 개발하죠. 30억 투자하는데 엔진이 추력이 1000뉴턴이에요. 1000뉴턴. 1000뉴턴을 계산해 보니까 112마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뭐 오토바이, 소형 자동차 출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큰 무인기는 이미 뭐 4000마력, 5000마력 넘어가거든요. 엔진이 지금 10,000파운드급으로 좀 거의 10,000파운드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정말 작은 거예요. 왜? 이 출력을 가지고도 초음속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크기니까 우리 키 정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핵심은 초음속으로 간다는 거. 예. 초음속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마하 2만 나온다 그러더라도 아음속보다는 2배 이상 빠른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초음속에다가 애프터버너 기능까지 있어요. 애프터버너. 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엔진 작동 가능 최고 속도도 일단 마하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뭐 그건 아음속도 마하로 표시되니까 뭐 큰 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는데, 어차피 초음속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초음속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아마 애프터버너를 통해서 달성한다. 그 조그만 엔진으로. 그럼 그런 사례가 있느냐? 그 전에 먼저 요 그림, 그 과제에 나온 그림을 잠깐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미국 거랑 다른 것은, 아까 그램린이랑 크게 다른 부분은 이 그림이 실제와 가깝다고 봤을 때, 그리고 예전에 사례를 봤을 때 이 그림을 흐무맹랑하게 그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퀴가 있으니까 회수도 가능하다고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후퇴익이라는 게 제 눈에는 가장 크게 들어와요. 후퇴익이라는 게. 즉, 이것은 초음속을 낼 수 있는 기체 형상이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엔진의 형태가 대충 보이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그리고 이 엔진의 대략적인 그림을 보면은 앞에 엔진 인테이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뭐 간소화시켜서 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공기 압축을 위한 일반 터보젯 엔진의 블레이드들이 안 보이거든요. 축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조그만 엔진이란 말이에요. 아주 작은 엔진이죠. 거기서 마하까지 내는 출력이 되려면 어떻게 그럼 이걸 해결하려고 했겠느냐. 문득 드는 생각은 앞에가 램젯 엔진의 공기 압축 방식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이 돼요. 예, 저기 블레이드가 없이 오히려 간단하게,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램젯을 통해서 공기를 압축한다. 램젯 방식으로. 거기다가 이제 당연히 연료를 뿜어야지 폭발을 하죠. 폭발하고 거기 애프터버너까지 단 게 아닌가라고 감히 추측을 해보게 돼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소개했던 함대함, 초음속 대함 미사일, 그 램젯 기반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활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정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기술적인 정보가 없고 그림 한 장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이 작은 규모로 그런 출력을 내고 단가까지 낮추면서 초음속을 낸다. 예, 그리고 보여지는 그림을 봤을 때 램젯 기반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만약 된다면 미국의 지금 극초음속 기술을 봤을 때는 미국의 그램린은 지금 또 그램린도 그랬고, 지금 오늘 국방장관이 이야기한 2년 내에 수천 대를 갖추겠다는 그 자폭 무인기로 봐지는 그 소형 무인기도 아음속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미국은 램젯이나 스크램젯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완숙되지 못하거든요, 그 기술이.
반면에 우리는 완숙돼 있거든요. 거기서 큰 차이를 발생시킨다. 이 기술이 완숙만 돼 있으면은 안에 부품수가 훨씬 적어요. 네, 램비션 스크램젯은 간단하고 싸요. 네, 그래서 그런 기술적 차이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똑같은 전술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미국은 아음속, 우리는 초음속, 이런 양갈래길을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 개발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도 2026년까지잖아요. 지금 이게. 예. 자,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 무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면은 공중 발사 다목적 소형 무인기라고 돼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C130이었고, 뭐 미국도 그게 완성만 된다면 굳이 C130에서 할 필요도 없겠죠. 다른 공격기 밑에 붙이겠죠.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소형화 시킬 수 있느냐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는 그게 길이를 한 4.5m 이내로 줄이려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약간 타우러스의 크기랑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KF-21 내부 무장창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무인기들 내부 무장창에도 숫자는 적지만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예. 물론 우리도 수송기에서 발사할 수도 있겠죠. 사용 목적에 맞춘다면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여기서는 어디에도 그런 게 언급 안 돼 있지만 저렴하게 생산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언급했어요. 미국처럼 서원 공격용이다. 벌떼 공격용이다. 그거는 이번에 미국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 과제의 목적이, 우리 국내 과제의 목적이 뭔지는 알 수 있어요. 서원 공격이에요. 상대방의 대공 방어막을 포화시킨 다음에도 살아남아서 공격한다. 대신 우리는 초음속이니까 훨씬 생존율이 높다. 미국보다는 적은 숫자의 소음을 통해서도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마 그 외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러 다른 요소들이 있겠지만 기체의 기본 성능만 가지고 판단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예. 중국의 대공 방어망 사정거리 바깥에서 수백 킬로 바깥이죠. 우리 같으면 이렇게 LSAM 사정거리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수백 대를 쏜다, 발사시킨다. 그러면 저게 대공 방어망을 대공 미사일을 다 소진시키고도 아직 충분한 숫자가 살아남는다. 그 충분히 살아남은 숫자를 가지고 지금 이런 목표물들을 타격한다. 둥풍 17 같은 경우는 중국 대륙에 다가오는 미국 함대를 타격하기 위한 용도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 나면은 이런 거는 쉽게 짧은 시간 내에 대체할 수 있는, 재생산해서 배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죠? 기존 전력이 상실되면, 그러면 미국 함대가 접근한다. 이런 컨셉을 세웠다고 봐지는 거예요. 예. 우리도 굳이 함대는 아니지만 비슷한 것으로 활용하겠죠. 즉 우리는 무인기도 아깝다. 대형 무인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게 방공망 바깥에서 이런 소형 초음속 무인기들을 발사해서 저게 방공망을 포화시킨 후에 살아남은 애들이 저게 레이더, 저게 방공미사일, 핵심 시스템을 타격한다. 예. 이런 컨셉으로 활용하겠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우리 두 가지 정도의 무인기가 등장을 해 있는데 이들의 내부 무장창은 KF-21이랑 길이랑 같다고 봅니다. 물론 체급차가 나니까 들어갈 수 있는 미사일이나 무장의 발수는 차이가 있겠지만 KF-21에 들어가는 것도 이는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인기마저도 아낀다. 여기에 오늘 이야기하는 자폭 무인기가 실린다면은 저게 대공 방어막 바깥에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의 해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F-18 정도밖에 안 돼요. F-35 내부 무장창에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는 절대 생각 안 됩니다. 예. 자, 그러면 그들은 스텔스성을 포기한 상태에서 장사정거리에서 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무인기나 위에 무인기나 밑에 무인기나 KF-21이나 일단 스텔스성이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플러스 장사정거리에 자폭 무인기를 발사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그거는 대레이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세분화될 수 있어요. 타격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탄두도 그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죠.
예, 그 AI가 관장하는 부분이 되겠죠. 예. 그런데 그런 자폭 무인기도 미국과 달리 초음속이다. 발사하는 기체는 스텔스. F-18은 그렇지가 못하죠. F-35는 내부 무장장에 안 들어갈 게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을 봤을 때. 그러면 바깥에 무장들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발사하는 무기 체계, 무인기, 자폭 무인기 자체도 우리는 훨씬 빠르다. 생존성은 어떻게 했느냐. 양쪽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보자. 이런 생각까지 미치게 돼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런 컨셉이 그러면 뭐냐? 일반화된 컨셉이라고 봐줘요. 일반화가 해도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헬기형 자폭 무인기 이거 있죠. 요것도 같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정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폭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헬기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정거리와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요. 헬기의 목적에 맞게. 이거는 배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헬기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있고 지상에서 육군이 활용하는 지상 발사 더 단거리에 쓰는 또 무인기들이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소개드렸지만은 이런 발사대 같은 게 필요 없는 우리가 틸트로트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틸트로트로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훨씬 공간적 제약이 없는 특히 한국적인 지형에서 회수할 때도 훨씬 안전한 그런 걸 통해서 육군의 전선에서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기본은 자폭 무인기죠. 헬기는 이렇게 그리고 고정익 초음속기는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같은 컨셉이에요. 그렇지만 활용되는 군의 특성에 따라서 맞춤으로 개발하고 있다. 자, 그 사례 중에 하나를 미국이 이제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다. 그것은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은 미국의 무인기는 기존의 레이션이나 보잉이나 로켓 마틴이 아닌 다른 업체가 들어와야 돼요. 그 진입을 강력히 막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근데 이번에 그게 극복이 됐다. 차관의 말에도 그게 있어요. 다른 업체한테도 기회가 가야 된다. 왜? 그게 우리 전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때도 최선이었지만 항상 서자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안 그렇다. 왜? 그만큼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런 것은 큰 변화다. 미국의 긍정적인 변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개발 중인 기술하고 좀 맞춰보는 그런 말씀도 좀 드렸어요.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네.